안녕하세요, 해경호정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님들, 오늘도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가 나쁘지 않고 좋았기 때문인데 우리 카카오 두 종목은요, 나란히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나란히 0.4%, 0.2% 각각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체감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올랐던 거에 좀 비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코스피 지수 1.15%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는 0.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1%로 코스닥보다 좀 더 나았다라고 보면 우리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코스피 지수에서 보면 어우 야 이거 뭐야 삼성전자 1.5% SK하이닉스 3% LG엔솔 1.5% 등등등등등 보면 야, 이거 뭐냐? 그쵸, 투자자님들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도 100번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그 네이카오 입장에서는 특히 네이버는 정체하고 있고 카카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정체하니까 속이 터질 노릇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그러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올랐는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일부 정책적인 부분들 내용 나와 있는데 요거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또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 일부 내용들 제가 말미에 요 내용도 같이 함께 담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 시장 한번 보면요,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요, 시장은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오르는 종목, 떨어지는 종목을 이제 놓고 봤을 때 뭐 절반 정도, 반반 정도 수준인데, 자, 이 중에 그 오르는 종목 쪽에 보면 대표적으로 시장 대형주 중심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쪽은 반도체 중심으로, 또 2차 전지는 어제 강하게 하락한 부분에서 반발 매수세로 오늘 올라왔고, 또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올라가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종목들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외국인과 기관에서 양쪽에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수급을 강하게 순매수를 밀어 넣었던 쪽인데, 보면 두산 쪽, 뭐 한미 반도체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뭐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쪽 등등등 보면 어때요? 그냥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딱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빼고 뭐 말할 게 없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이런 아모레퍼시픽, 뭐 금융주, 뭐 로봇도 들어가 있긴 한데 큰 틀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쪽이잖아요. 반도체 쪽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시장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갔고 이쪽 업종에서 수급을 예, 채웠다. 돈들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자연스럽게 그쪽 업종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 우리 카카오 네이버도 시가총액 상위 주식 업종인데 그럼 왜 안 올랐느냐? 자, 여기 업종별로 우리 보면 인터넷 탑 10 기업 안에 들어가 있죠. 네, 자, 여기 우리가 업종 들어가서 보면 요거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왜곡 현상이 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인터넷 탑 10 기업이라 그래서요, 네이버나 카카오와 약간 추세를 같이 하는 ETF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럼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라고 보면 네이버, 더존비전, 카카오, 카페24, 숲, 뭐 서진 시스템 등등등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비중 자체가 너무 낮아지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 보면 숲 정도까지. 숲, 여기 영어로 숲은 구 아프리카 TV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여기 카페24, 그다음에 카카오, 더존비전, 네이버 이렇게 있는데 비중 자체가 여기 보면 카페24부터는 뭐 5% 이내니까 이것도 비중이 많이 낮죠. 근데 여기 보면 네이버, 더존비전, 카카오까지가 비중이 월등히 높죠. 보이나요? 월등히 높잖아요. 그런데 오늘 등락률 보세요. 등락률에 더존비전은 9%나 강세 보였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뭐 비슷하게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업종에서 더존비전이 오늘
10% 가까운 9%대의 강세를 보이니까 오늘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약법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도 지금 이 동업종은 강세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상승으로 나온 겁니다. 1.9% 상승했다고 이 업종은 나오는 거예요. 대략 차트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일단은 그러면 우리 더존비전은 왜 올랐느냐? 더존비전도 이쪽 관련된 업종이니까 우리는 알고 가야 되겠죠. 왜냐면 네카오라고 해서 우리가 네카오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 그럼 더존비전이 왜 9% 가까이 급등했느냐? 요 내용 한번 보면요. 원AI라고 해서요. 서비스 출시 6개월 만에 기업 고객 2,000곳을 달성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원AI라고 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게 기업 고객들을 통해서 2,000곳을 달성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혁신을 AI 도구로 뭐 ERP라든가 그룹웨어, 뭐 기업 데이터 관리 등을 우리 이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화, 또 효율성, 편의성을 높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로 인해서 우리 더존비전이 급등했다.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AI 관련돼 있는 뭐 같은 업종으로 놓고 보면 오늘 네카오가 못 갔다는 점에서 조금은 아쉽지만 더존비전이라도 같은 업종에서 올랐으니까 네카오 입장에서도 조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요. 또 정부 AI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요거 좀 말씀드리면요. 정부가 산업 AI 확산을 위해서 청사진을 좀 밝혔습니다. 10대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자, AI를 활용해서 인구 감소, 기술 경쟁력 심화 등을 산업 구조 변화를 극복하고 제조부터 해서 에너지, 데이터 등을 우리가 좀 성공적인 사례를 창출해서 신산업으로 좀 발굴하겠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좀 보면 선도 프로젝트, 뭐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뭐 AI 반도체 개발, 뭐 등등등해서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2027년도까지 200개를 선정해가지고 AI 활용 경험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하겠다라고까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면 좀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면 많은 다양한 산업 영역에 이 AI 인공지능 AI 부분을요. 그러니까 접목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디가 될까요? 그냥 우리 그냥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얘기해 보면 돼요. 자동차, 뭐 모바일은 당연한 거고, 그렇죠? 물론 이제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고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가까이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부 광고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투자 여러분들이 이미 쿠팡 같은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또는 그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부를 시청하거나 또는 일부 광고를 보거나 했을 때 일부 그쪽으로 알고리즘이 AI가 알아서 작동해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어떤 광고를 볼 때 자동적으로 이 관련돼서 뜨게끔 해주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광고들을 봐왔으니까 과거에도 이런 영상들을 봤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좋아할 거고 이런 상품들을 좋아하겠다라고 인공지능 AI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리즘화해서 툭툭툭툭 주는 거예요. 그 사용자에 맞게. 이 부분이 앞으로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라든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은 이미 상당 부분들 막 접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조선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다양한 분야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각각 들어가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가전에 사용되겠죠. 쉽게 예를 들게요. 우리 그 세탁기도
투자자님들 일일이 거기에다가 빨리 집어넣고 버튼 누르고 시간 조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할 게 많잖아요. 이거 나중에 뭐 투자자님들이 다 버튼 누르겠습니까? 그냥 빨래 정도만 집어넣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뭐 로봇가 가서 빨래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투자자님들. 그러니까 그러면 알아서 돌아가는 거야. 반복적인 어떤 그 흐름을 우리 이 세탁기가 하는 거죠. 내가 미리 설정을 좀 해두면 알아서 세탁기가 돌아가는 거야. 우리 사용자가, 우리 주인님이 항상 세탁기를 이렇게 돌리더라. 그 특별하게 내가 뭔가 이 세탁기에 말을 하지 않으면, 설정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세탁기를 항상 그렇게 돌려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는데, 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바로 그 인공지능과의 소통이에요. 소통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져 있는, 우리 지금 일상에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챗GPT라든가, 그렇죠? 우리 나중에 이제 카카오에서 만들 우리 인공지능 AI라든가 뭐 코 GPT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죠. 네이버에서 만들고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콜바 X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 많은 제품에서 적용되고 활용될 거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내 눈앞에서 나타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에서 주가에서 반영이 안 되니까 이제 속 터질 노릇인데, 자, 투자자분들, 제가 우리 이제 댓글 우리 달아주신 분에게도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 그러면 이렇게 주가 많이 빠져 있는데 대체 이거 분할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중 확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뭐 어디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자분들? 네이버나 우리 카카오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네이버 투자자분들 가운데서 최근에 바닥에서 잡고 지금 수익을 내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도 계셔요.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그렇죠? 고점에서 물려배신 분들 다 비중 확대해가지고 본전 회복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자, 카카오는요. 카카오는 물려 계신 분들이 아직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카카오 평단가가 워낙 높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관점에서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으면 손절을 감수하고까지 투자자분들이 사고 팔고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리하게 투자자분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까지 내가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그 카카오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내가 이거를 본전을 빨리 만들겠다, 평단가 빨리 낮추겠다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큰 틀에서는 성장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많은 악재들이 그 주식시장에 또 카카오의 네이버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는 그 가치를 많이 훼손했어요. 기업의 그 가치보다. 그러니까 저평가 고평가냐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많이 주가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봐도 됩니다. 고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그 큰 틀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또 올해 또 성장하고 또 내년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어떤 신뢰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 또 새로운 매출과 이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인공지능 AI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모델화하고 있고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 프리미엄 가치가 좀 붙어주면 주가는 다시 뭐 4만원 5만원대 이상 넘어가는 것은 크게 뭐 어려움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시기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큰 흐름은 올라갈 수 있는 큰 물결은 저는 만들어진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신이 없으면 그냥 시간을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내가 본전 찾는 게 큰 손해 없이, 또는 본전 이상에서 수익 실현하는 게 큰 손해 없이 투자자님들에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기준도 없이
손절치고 또 비중 늘리고 또 손절치고 해가지고 평단가는 낮아질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보유하는 수량이 카카오가 예를 들어서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사고팔고 살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이 수량이 계속 쪼그라든단 말이죠. 원금이 깎이듯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본전은 빨리 오긴 하는데 본전이 빨리 와서 내가 본전에서 매도해버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뒤돌아보면 손해를 많이 입게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중간중간에 계속 털어냈다가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이니까 비중 조절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내가 평단가를 많이 낮췄다. 그런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많이 손해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을 잘 견디면서 손실 났던 부분들을 수익을 빨리 만들어내면 돼. 바로 근데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자신감입니다. 나 괜찮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1억 원을 우리 카카오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한 5천 정도 손해 중이에요. 마이너스 50% 정도 손해 중입니다. 내가 이거 조금 마음고생 하더라도 손절을 좀 하더라도 평단가, 그러니까 6만 원 이상에서 물려 있다. 그럼 평단가를 나는 최대한 좀 한 5만 원대 정도로 좀 낮추고 싶다. 5만 원, 5만 5천 원 정도. 6만 원대 이상에서 물려 있는데 그러면 손해를 좀 보더라도 다시 매수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한 30%씩 밑바닥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손절매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앞에서 매매해왔던 것처럼 반등 나올 때 손절매를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절매를 좀 했다가 30% 정도 또 밑에 내려와서 또 바닥이 잡힐 때 또 매수를 했다가 30% 정도를 그리고 또 다시 일정 부분 올라가서 또 단기 고점에 높이면 또 30% 줄였다가 이런 과정들을 몇 번을 거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원금 회복이 빨리 안 만들어지니까 한두 번으로 인해서 원금 회복이 빨리 안 되니까 몇 번에 걸쳐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거치다 보면 손절매하는 그 규모도 작아지고 평단가가 빨리 낮아지는 것이 이제 눈에 좀 보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순간에 마이너스 10% 전후로 이제 안짝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손절매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원금 회복 또는 수익으로 전환됐을 때 내가 앞에서 손절매도 비중 축소하는 그 비중 조절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손해를 뭐 한 2천만 원 정도 봤다. 그러면 앞으로 평단가를 낮춰놓은 내 효과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봐야 내가 온전히 어때요? 온전히 내가 원금 찾는 게 되는 거죠. 본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죠.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그간에 그냥 카카오 주식을 방치했었기 때문에 이런 힘든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자신감을 지금 와서 투자자분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막 매도하고 또 다시 매수하고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가 조금 여윳돈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카카오에 지금 물타기 해가지고 들어가면 그대로 또 물리잖아요. 평단가를 내가 지금 잔금 예수금을 가지고 예수금이 있는데 예수금을 가지고 내가 평단가 뭐 5만 원대 이하로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내가 평단가가 많이 높지 않은데 내가 예수금을 활용해 가지고 평단가를 5만 원대 정도 이하로 맞출 수 있다면 뭐 이르면 상반기 또는 1, 2분기로 넘어가면서 원금 회복이 빨라질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은 분명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웬만큼 내가 평단가 낮춰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와 이거 뭐 내가 지금 예수금 다 들어가더라도 6만원대 맞추기 어렵다? 그러면 올해 1년 내내 6만원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퍼센테이지가 꽤 높거든요. 최대 저는 올라가도 6만원까지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올해 그러니까 이거는 무리하게 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예수금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카카오에다가
그러니까 그 자본은 어떻게 해요? 카카오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됐던 2차 전지가 됐던 좀 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순환매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게 더 낫다 이거죠. 카카오나 네이버에 물타기 해가지고 그냥 다 물리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왜냐면 심리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네카오를 좀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가 낼 수 있다라면 네카오 기다릴 수 있어요. 투자자님들 1년 2년이 문제겠습니까? 원금 회복 기다리는 거 문제겠어요? 어렵진 않을 겁니다. 시간이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마냥 네카오만 바라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반도체 쪽 또 2차 전지 쪽 순환매 매매를 잘 해서 수익을 낸다면 그 기다리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미친듯이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은 올라가다 보면 떨어지고요. 떨어지다 보면 다른 쪽에서 올라가고 또 다른 쪽에서 올라가면 다른 쪽으로 내려가고.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식시장은요. 총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그 우리 한국 증시를 움직이는 이 자본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머니가. 근데 여기에서 풍선 효과입니다. 어느 한쪽을 눌러주면 어느 한쪽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또 튀어나왔었던 부분들 또 이쪽에서 또 압력을 줘서 눌러버리면 주가를 그러니까 하락시켜 놓으면 이쪽 반대쪽은 또 튀어 올라오겠죠. 항상 주식시장은요. 풍선 효과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좌우하니까 너무 한쪽에 집중해서 대응보다는 이렇게 분산 투자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한 5만원대 이하로 내가 비중 태워가지고 물타기해서 낮출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조만간에 카카오가 됐던 네이버가 됐던 매수 기준이 들어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에서처럼. 그리고 차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랐을 때 또 매도해야 되는 비중을 좀 낮춰야 되는 타이밍이 오면 또 비중 낮추고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화시키고 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요. 들어오셔서 우리 유료 회원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투자자님들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죠? 많은 종목들 다 매매할 필요 없다. 큰 틀에서는 1억 정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5종목 정도 안짝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 봐야 업종별로 한두 종목인데 업종이 우리가 뭐 많은 업종을 해봐야 뭐 10개 업종을 할 겁니까?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시총은 이미 어느 정도 세력들이 다 만들어 놨어. 결국은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 외에 로봇이라든가 그 외에 뭐 게임이 됐던지 뭐 이런 쪽으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 봐야 종목이 많아봐야 5개, 6개 뭐 그 정도 안짝이 안 되겠어요? 5개 내외로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른 겁니다. 네, 어차피 주식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포트폴리오를 정상화 시키면서 나중에 내가 노후를 대비해서 배당이라도 좀 받고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 투자자분들 뭐 60대 70대 이상으로 가면서 계속 주식 매매할 건가요? 아니면 저 워렌 버핏이나 저런 양반들처럼 배당 받으면서 좀 편안하게 그냥 노후를 우리 즐길 건가요?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좋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네, 배당에 대한 복리 관련된 개념도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의견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왜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짜두시면 세상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평생 주식으로 투자해서 내가 수익을 내야 되느냐?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20대, 10대도 이제 주식은 뭐 부모님 계좌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10대, 20대, 30대 이 젊으신 분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배당보다는 공격적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게 수익성 측면에서는 훨씬 나으니까.
물론 배당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면 할수록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만, 네, 그 얘기들은 알짜 내용이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면 날 새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손주들 또는 어린 자녀분들을 이제 그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분들. 그 금융 지식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부의 대물림 있죠. 부의 대물림을 잘 해줘야 됩니다. 네, 부의 대물림. 내가 혹여라도 좀 가난하다, 좀 자금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나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식은 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쵸? 만들어줘야 되는데 돈으로 해주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노후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 방법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다 잡아서 자식에게 주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 영상을 공유하는 게 더 빠르겠지만요. 투자자분들, 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에 다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들, 또 필요하신 또 문의사항들 다 말씀 주시면 최대한 제가 이 영상에 녹여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